조선 말, 한때 찬란했던 왕조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끊임없는 가뭄, 질병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희망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안동 김씨 가문의 압도적인 세도 정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요직을 장악하며 조선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궁궐과 민초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권력의 그늘 아래 한때 왕족의 피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의 문턱조차 넘어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하응, 훗날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죠. 왕실의 종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는 도성 안저작거리를 떠돌며 술과 노름에 빠진 한량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궁도령이라 부르며 비웃거나 심지어 상갓집개라며 노골적으로 멸시하기도 했죠. 상갓집을 쫓아다니며 얻어먹는 개처럼 비루하고 초라한 신세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는 스스로를 그토록 비천하게 낮추며 바닥을 기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가 어떻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절대 권력 안동 김씨의 철옹성 같은 그늘 아래에서 한 미천한 왕족이 벌인 치밀하고 은밀한 권력 쟁탈전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몰락한 왕족의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부조리에 맞선 한 개인의 생존 전략과 역전극에 대한 기대를 품고 말이죠. 당시 조선의 왕은 어린 철종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상은 안동 김씨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궁궐 안에서는 김씨 가문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왕의 뒤를 따르며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어린 왕의 눈빛에는 늘 불안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안동 김씨 가문의 저택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호화로운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는 권세에 아부하려는 백성들이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권력은 조선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 같았죠. 이러한 숨막히는 압제 속에서 이하응은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왕족의 피는 오히려 족쇄나 다름없었죠. 조금이라도 권력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순간 안동 김씨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를 향해 날아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감추고 세상의 멸시를 기꺼이 감수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남루 한 차림으로 저작거리를 헤매며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불러왔지만 그는 애써 웃음 짓곤 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루한 행동 뒤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치밀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라한 낡은 집,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늦도록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의 고독한 뒷모습은 그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대한 깊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무력하고 비참한 처지였지만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예리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이하응은 단순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 자신만의 은밀한 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전략으로 이 철옹성 같은 권력의 틈새를 노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권력 쟁탈전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는 참입니다. 이하응은 겉으로는 무능하고 술이나 퍼마시는 한량처럼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안동 김씨 세력의 눈을 속이며 자신만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안동 김씨에게 소외되거나 반감을 품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들, 혹은 서학,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던 지식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이항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조선의 미래를 논하며 점차 자신만의 굳건한 세력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안동 김씨의 감시망은 삼엄했지만 이항은 그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김작은 같은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술친구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김작은은 이항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흥성군이 그저 그런 왕족 나부랭이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항은 그 순간에도 김작은의 속셈을 읽어내고 자신의 패를 숨기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듯 그는 권력의 판도를 읽어내려 애썼던 겁니다. 이항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왕실과의 견고한 연결고리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는 자신의 둘째 아들, 이재왕, 훗날 고종을 왕실의 며느리로 간택되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은 헌종의 어머니이자 순조의 며느리였던 신정왕후 조대비였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에 억눌려 지내던 조대비는 늘 권력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죠. 이항은 이러한 조대비의 마음을 읽어내고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는 조대비의 친정인 풍양조씨 가문의 사람들과 몰래 접촉하며 조대비에게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릴 경우 그동안 잃었던 풍양조씨의 권위를 되찾아 줄 것을 약속했을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미줄을 치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초라한 이항의 집에는 그림자처럼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분과 처지는 달랐지만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항은 그들에게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겉모습과는 다른 강렬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루한 상갓집 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는 야심으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빛이었죠. 점점 더 이항은 대원군으로서의 기품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의 언행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 불꽃은 안동 김씨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조선을 밝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했지만 이미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항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을 단순한 권력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선을 세도 정치의 늪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동 김씨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마치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수를 놓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춰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은밀한 손길로 지지 세력을 모으며 권력의 틈새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의 이 치밀한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항은 권력의 틈새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치밀한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랜 인내 끝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은 다름 아닌 조선의 25대 임금이었던 철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였습니다. 1863년 차가운 겨울, 철종은 후사 없이 눈을 감았고 이는 조선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다음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왕실의 최고 어른, 즉 대왕대비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대왕대비는 효명세자의 부인이자 헌종의 어머니였던 신정왕후 조대비였는데요. 그녀는 풍양조씨 가문 출신으로 오랫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하응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조대비와 은밀하게 교류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깊은 신뢰를 쌓아왔던 겁니다. 철종의 승하 소식의 궁궐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안동 김씨는 자신들의 견고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순종적일 만한 인물을 왕위에 앉히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조대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대비의 마음은 이미 이하응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철종의 병세가 위중해지자마자 이하응은 조대비에게 자신의 아들 이재왕을 차기 국왕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했거든요. 이재왕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이자 정계대원군의 서손으로 비록 왕실의 적통은 아니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왕실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였죠. 안동 김씨는 당연히 이재왕의 즉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적통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했지만 조대비는 이미 준비된 논리로 그들을 제압할 태세였습니다. 그녀는 흥선군의 아들이 비록 적통은 아니나 왕실에 가장 가까운 혈통이고 무엇보다 나이가 어리니 내가 섭정할 수 있다. 그러니 이재왕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안동 김씨의 모든 반발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한 수이자 그들의 시대를 끝내는 종언을 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조대비의 단호한 선언 뒤에는 이하응의 치밀한 사전 작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대비가 섭정을 통해 안동 김씨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시켜 줄 가장 적합한 카드가 바로 아직 어린 아들 이재왕이었던 거죠. 안동 김씨는 자신들의 절대적인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의 향방은 조대비와 이하응의 손아귀에 확고히 있었습니다. 결국 1863년 12월 어린 이재왕은 조선의 26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고종 황제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하응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나라의 정치를 이끄는 섭정의 자리에 오르며 역사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름을 선명하게 새기게 됩니다. 안동 김씨의 철옹성 같던 권력은 철종의 승하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의 판도를 뒤집는 이 극적인 순간은 오랜 시간 암울했던 조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용상에 앉은 어린 고종 뒤로 서늘하면서도 깊은 만족감이 비치는 흥선대원군의 모습은 이제부터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세도 정치의 그늘 아래서 상갓집 개라 불리며 비루하게 살아가던 한 사내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처절한 생존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권력의 교체가 과연 조선에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 넘어간 권력은 어떤 모습으로 조선을 이끌어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흥선대원군이 펼쳐나갈 새로운 시대의 서막과 그가 마주한 격동의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 권력의 교체가 조선에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 넘어간 권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선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용상의 어린 고종을 앉히고 섭정의 자리에 오른 흥선대원군, 그는 이제 더 이상 상갓집 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죠.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오랜 세월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안동 김씨 세력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주요 인물들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굳건한 철옹성 같던 거대한 권력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세도 정치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단순히 권력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과감한 개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원철폐와 호포제 실시는 조선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죠. 서원은 유교 교육기관이자 선현을 모시는 사당의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서원 중 단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해버렸습니다. 이는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지만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군포는 평민들에게만 부과되어 양반들은 병역의 의무에서도 세금 납부에서도 자유로웠죠. 이로 인해 평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 재정은 늘 부족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집집마다 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시행하여 양반들에게도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지우고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양반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지만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세도 정치로 피폐해진 조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는 것에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부패한 권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며 백성들의 삶을 보듬으려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리더십과 개혁의 성과는 분명 조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강력한 통치 방식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혹자는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흥선대원군의 고독한 뒷모습은 개혁의 열기 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과연 조선을 위한 진정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탐했던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집권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와 무능의 시스템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치밀한 전략과 끈질긴 인내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조리한 권력 구조와 그에 맞서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혁의 양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조선의 운명을 바꿨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연 그의 개혁은 조선을 강국으로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원군 집권 이후 조선이 마주한 격동의 국제 정세와 그의 개혁 정책이 가져온 명암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